좋은 가을날에 다른 사람들은 다 산에 단풍 구경하러 가지만 우린 산에 와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단풍도 지금 보셨죠? 내일까지 실컷 보실 거니까 일거양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오신다고 고생하셨고요. 양 이제 끝날 때까지 뭐라도 이 머릿속에 확고하게 앞으로 우리가 당을 하는 이유가 목표가 뭔지를 갖다가 구축하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앞서서 스포 15조라는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경제적이나 세계 지정학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측을 잘한다. 내가 점장이니까 아니죠. 내 신기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게 된 것은요. 아무 사심 없이 끝없이 공부를 해서 그렇습니다. 솔직히 사람들이 한 분야에 아주 깊숙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만은 잡다하게 어느 정도에 도달하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특정한 부분만 알고 나머지 부분은 잘 모르고 하니까 세상에 흘러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가 당장의 경제 문제를 덮치고 또 다른 하나는 대공황 같은 경제 위기가 닥치고 다른 측면에서는 포퓰리즘이 전 세계에 유행하게 될 거다. 포퓰리즘이 유행하는 것은 정상적인 민주주의가 작동하는데 실패했다는 겁니다. 정상적인 민주주의가 작동하는데 실패하지 않고 성공적으로 작동을 하려면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경제가 정상적으로 굴러가야 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전 세계의 경제가 제대로 굴러가고 있는 나라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중요한 나라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중국, 러시아, 민주국가든 독재 전제국가든 제대로 굴러가는 데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가 이 포퓰리즘으로 계속 굴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 속에서 이제 한국의 정치 경제적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한국에는 석학이라는 사람이 없습니다. 머리에 제대로 들어있는 사람이 없어요. 무슨 대학교의 총장이나 교수들하고 이야기해봐도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올라갔나 싶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신문에 조선일보나 KBS에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유명한 권위자라는 사람들이 맨날 하는 소리가 이 신문 저 신문에서 들은 소리나 할 뿐이에요. 독창적인 어떤 자신의 주장이 없는 거예요. 한국은 뺏겨서 카피해서 쓰는 거는 잘하지만 제대로 된 새로운 현상에 대한 분석을 해서 대안을 내거나 이런 부분에서는 항상 뒤처진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내가 볼 때는 한계에 왔다고 보고 있어요. 요즘 여러분들이 여러 분야에서 그런 징후를 제가 몇 년 전부터 할 때는 설마 그럴까 이랬는데 이제 곳곳에서 국가의 경제적 붕괴 징후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한번 보세요. 주식시장이 붕괴되고 있죠. 주식 그렇게 하지만 아직 주식 하시는 분 좀 계시죠? 이번 달에 주식 산 분 있어요? 집 사지 말라고 그렇게 했죠. 작년 올해 집 산 분 계세요? 주식시장이나 집이나 요즘 코인 하는 사람은 이제 거의 없어졌죠. 몇 년 전에 내가 코인 저런 것은 머지않아서 휴지 조각이 휴지도 아니죠. 사라져 버릴 거다 이랬는데 그때 코인 하던 놈들이 저한테 얼마나 공격을 했어요. 결국 저렇게 되면서 비트코인이 아직 잘 나간다고요? 그것도 곧 끝납니다. 모든 그 자산 거품이 다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환율이 위태롭죠. 360원 넘어가는데 미국이 워낙 요즘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환율이 그나마 저 정도라도 버티지 아니면 벌써 1,500원 넘어갔을 거예요. 곧 환율은 그 정도로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달러 적금 예금 이런 거 좀 조심하세요. 제가 작년부터 고금리가 장기 고착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한국의 대부분이 뭐라 했습니까? 금리가 올 하반기쯤부터 내려갈 거다. 내년 상반기쯤 내려갈 거다. 긴축이 끝난다. 이렇게 말을 했죠.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이제 고금리 장기 고착화 그걸 요즘 줄여가지고 단어가 나왔지요. H4L이라 그러죠. 고금리 장기 고착화가 이제 한국에서 그걸 부인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참 뻔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곧 금융이 완화되고 경기가 호전될 것처럼 그렇게 모든 언론들이 다 글을 써놓고 방송에서 떠들어놓고 이런 현상이 생기는 데 대해서 언론사에 가서 논설위원 이런 걸 하는 사람들 거기서 전문 기자를 하는 사람들 월급이 다 1억 5천 2억 3억씩 되는데 그 사람들이 그 돈을 받고 그 타이틀을 가지고 고금리가 장기 고착화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를 갖다가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다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금리 장기 고착화 물가도 제가 그랬지요. 5월달쯤부터 물가 내려간다고 그럴 때 이거 그러지 않다. 유가 또 올라간다. 그래서 물가는 당분간 안 내려간다. 물가가 안 내려가는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물가가 안 내려가는 이유가
돈이 너무 많이 풀렸어요. 유가가 지금 거들고 있지만 주 원인은 돈이 너무 많이 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에는 돈의 양이 있고 물건의 양이 있으면 돈이 많이 풀리면 물건 가격이 올라가게 돼 있다고. 고물가, 고금리, 고물가의 배경에는 고유가가 자리 잡고 있고 이게 이제 굉장히 우리를 위협하고 있죠. 한국은 3.5% 기준금리인데 미국은 5.5죠. 실제 이제 2% 차이가 나는데 한국의 금리 기준금리가 3.5지만은 요즘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금리가 몇 프로입니까? 7에서 8% 사이죠. 그러면 한번 보세요. 기준금리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미국의 주담대 몇 프로입니까? 미국의 주담대도 7, 8%예요. 8% 넘은 것도 있어요. 그러면 한국의 주담대와 미국의 주담대가 똑같지 않습니까? 이거는 뭔 거냐? 한국의 기준금리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창용이 저건 맨날 입으로 거짓말만 하고 있어요. 한국과 미국의 실제 금리가 기준금리하고 관계없이 지금 이렇게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한국의 경제적 상황이 더 어려워지면 요즘 주식시장에서 거의 한 달 만에 외국인 자본이 10몇 조씩 빠지고 있어요. 몇 달 사이에 한 40조 이상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한국의 주식시장이 거의 끝나가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여요. 고환율이 이제 될 거라는 거죠. 곧 지금 1360은 문제가 아니라 압도적인 고환율로 들어가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런 세상에서 이제 제일 어려운 것은 뭐겠습니까? 부채가 없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가계부채부터 시작해서 자영업자 부채, 전세금도 결국은 부채니까 세 개를 합치면 4천조라 그래요. 4천조. 거기다가 기업 부채가 2,700조라고 그래요. 세계에서 엄청난 부채를 가지고 있는 나라라는 겁니다. 이런 부채를 문재인도 늘렸고 이제 윤석열이도 모면할 길이 없어요. 윤석열도 같이 부채를 늘렸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쌓여서 언제 터지느냐? 이제 터질 때가 돼서 요즘 청담동에 옛날에 호텔 같은 거 프리마 호텔이나 이런 걸 사가지고 거기에 고급 주택들 장동건이 고소영이가 사는 고급 주택들을 레지던스를 짓는다고 샀는데 땅값만 이렇게 지급했는데 은행에서 PF가 안 된대요. 그래서 청담동에 그 리베라 호텔 옆에 영동대교에서 우측으로 가면 거기에 리베라 호텔 옆에 프리마 호텔 자리가 부동산 개발이 은행에 PF가 안 돼가지고 새마을금고가 해주기로 했는데 요즘 새마을금고가 큰일 났죠. 그것도 손들어 버려가지고 그걸 지금 PF를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번에 그 뭡니까? 상위 뭐 1%만을 위한 뭐 아파트 하던 거 있죠. 반포에 무슨 호텔입니까? 팔레스 호텔. 그것도 내가 볼 때 착공을 못 할 것 같아요. 상위 1%는 뭐 고사하고 그 정도면 한국의 부동산이 거의 끝났다라고 봐야 되죠. 청담동이면 한국에서 최고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총체적인 붕괴로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붕괴는 그러면 뭘로 나타나느냐? 금융위기로 나타나죠. 금융위기라는 것은 뭐냐? 사람들이 은행에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하게 될 때 기업이나 자영업자나 개인이 집을 사고 자영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그리고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은행에서 돈을 빌렸는데 상황이 좋지 않아서 돈을 못 갚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부도가 나죠. 자, 그러면 은행은 경매 처분을 하고 이렇게 되겠지요. 그런 상황이 오면 경매 처분을 해도 은행이 손해를 입게 되지요. 금융기관이. 그러면 금융기관이 그런 손해를 자꾸 입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파산하죠. 설마 그런 금융기관이 파산하겠까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제가 세봤다 그랬죠. IMF 때 몇 개 망했다 했습니까? 37개더라고요. 37개 IMF 때. 그러니까 IMF 때 은행하고 정권회사하고 보험회사만 37개가 망했더라고요. 이거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이 정도로 금융위기가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경제의 상황은 IMF 때보다 체력이 IMF 때는 30대 항장수라서 날아다녔는데 제가 요즘 빌빌하죠. 요즘 한국 경제 상황은 요즘 딱 우리 나이 60에 들어간 항장수하고 비슷해요. 젊었을 때는 코로나 걸려도 병원도 안 가고 나왔을 건데 요즘은 걸렸다 하면 사경을 헤매지 않습니까? 똑같은 이쪽. 이제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제 걸리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오는데 그러면 왜 주류 언론이나 방송이나 정치인이나 정당에서 이런 이야기를 안 하는가? 그 사람들은요, 약을 파는 사람입니다. 약을 파는 사람. 요즘에 그 남현이 무슨 뭐 예비 신랑인가 전창조? 전창조입니까? 청조입니까? 희한한 놈이 하나 있던데, 놈이 아니고 희한한 년이 하나 있던데. 한번 보세요. 파라다이스 호텔에 숨겨놓은 자식. 뭐 파라다이스 호텔은 무슨 뭡니까? 새우도 아니고 새끼들이 그렇게 많아요. 얼마 전에 그 낸시랭?
왕징진 그렇게 주장을 했지. 그러니까 그 애가 좀 웃기고 있는데 결국은 걔가 거짓말을 갖다가 이렇게 해오면서 살아가지고 전과도 한 10번 된대요. 깜빵은 2번 갔고. 그런데 걔가 그 롯데 시그니엘 그래서 살았다잖아요. 한국에서 제일 부자들이 사는 거기에 살았는데 그럼 도대체 월세 살았겠죠. 월세가 한 2,500 정도 할 겁니다. 보증금 3억 정도 내고. 그러니까 뭔 생각으로 거기서 살았을까? 경호원 데리고 다니면서 벤틀리 타고 또 벤틀리 하나를 선물해주고. 걔는 사기를 쳐야 돌아가는 구조거든요. 제가 오늘 말하는 핵심이 그겁니다. 한국 경제가 문제가 없이 돌아가고 있다. 걱정 없다. 추경호하고 이창용이 그러고 전부 다 그러잖아요. 이건 계속 사기를 쳐야 굴러가는 구조다는 겁니다. 근데 사기를 쳐야 굴러가는 구조가 이제 어디서 무너지느냐. 더 이상 한계에 도달하게 되면 터지게 되죠. 그럼 전 청조가 왜 터졌느냐. 자, 여기저기서 계속 사기치면서 이제 돌려막기도 안 하고 미루고만 왔겠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저 사람이 진짜 51조가 있는 재벌 3세라면 저럴 리가 없다. 이렇게 돼서 이제 터지지 않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한국 경제가 문제가 없다 하지만은 결국은 지금 모든 문제들 요즘 언론에서 나오는 것 한번 보세요. 2030이 뭐 4050보다 부채가 3배가 많니? 이제 젊은 애들까지 다 배려나 버렸어요. 나이 든 사람은 더 이상 이제 부채를 낼 능력도 없으니까 젊은 애들 갓 취직한 애들을 상대로 이제 돈을 갖다가 빌려줘 가지고 걔들까지 이제 빚더미로 앉히고 있는 게 국가가 하는 일이에요. 그거는 여야가 거의 똑같습니다. 이재명 윤석열이 교대로 돼도 똑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굴릴 때까지 굴러가보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가 있을 때 안 터지면 된다라고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성 언론은 내가 기득권에 살면 내가 사는 이 세상이 흔들리거나 무너지는 부분에 대해서 원하겠어요? 원하지 않겠어요? 원하지 않지요. 그럼 그들은 배우고 들은 게 전부 기득권의 논리로만 배우고 듣고 살았으니까 다른 방식으로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죠. 퇴화돼 버린 거예요. 감각이. 그렇기 때문에 위기가 임박했는지를 전혀 이해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위기에 대해서 아마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우리가 가장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세력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유학을 갔다 오고 서울대를 나오고 하버드를 나오고 그리고 고관 대작을 하고 유명 언론사에 고위직을 하고 판검사를 하고 해도 깨어있지 못하면요 굉장히 어리석은 거죠. 지난번에 그 뭡니까 나덕연이 SG증권발 7조 주가 조작 사기 그거 한번 보세요. 거기에 의사들이 변호사들이 수백 명 관련됐다잖아요. 연예인 포함해서. 그러면 한두 명도 아니고 의사 수백 변호사 수백이라고 내 듣고 있어요. 그렇게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왜 거기 주가 조작에 끼어들었다가 지금 근데 조용하지요. 7조가 사고가 났으면 실제 날라가 버린 돈도 몇 조 될 거라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근데 7조가 사고가 났는데 조용한 이유가 뭐라고 봅니까? 한국 사회에 기득권이 물렸기 때문에 조용하게 지금 해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 사고면은 세상이 뒤집어져야 되죠. 이 모든 것을 그냥 덮어가고 있는데 이제 한계에 왔다라는 겁니다. 한국의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전망이에요. 우리나라는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일부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한국은 정치적 상황이 경제적 붕괴가 오지 않으면 절대 안 바뀝니다. 다시 한국 경제가 좋아지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우리 당은 해산합시다. 내가 틀렸습니다. 할게요. 그런데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경제적 붕괴가 와야 대중들이 정치적 각성을 하게 된다는. 이제 조는 사람 있으면 더 퇴장시킵니다. 치악산까지 오셔갖고 자면 안 됩니다. 고모님이 데려가셔가지고 찬물에 그 계곡에 옆에 한번 담그고 오십시오. 우리가 한국에서 경제적 붕괴가 될 때를 전제로 해서 만드는 게 서포15조지. 제가 그런 게 없이 한국 사회가 제대로 성장을 하고 한국의 금융위기라든지 이런 문제가 터지지 않고 지금까지처럼 적당히 굴러왔듯이 적당히 굴러간다 하면 이런 걸 할 필요가 없죠. 결국 경제적 붕괴가 오게 되면 지금까지 개딸 지지자들이나 친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머릿속이 바뀌게 될 겁니다. 자기 집에서 지금 쌀이 떨어지고 자기 아들이 백수가 되고 아버지가 회사에서 잘리고 이런 일들이 이제 눈앞에서 드러나고 은행에서 차압한다고 연락이 오고 하면 그때는 사람들의 의식 구조가 100%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그런 시대를 예정하고 서포15자라는 걸 만들고 또 혁명 21당도 만들고 그중에 핵심을 5+3 정책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제가 일단 일부에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